40년간 수백 명의 생명을 살렸지만 정작 내 아들 마음은 살리지 못했다. 초인종 앞에 선 지 벌써 3분째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맴돌지만 누르지 못한다. 약봉지를 든 손에 땀이 배어든다. 간호사로 일했던 40년 응급실에서도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는데 이번엔 들어갈 수 있을까? 세 번째 중얼거림이 허공에 흩어진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이 앞에서 돌아섰다. 민석이가 퇴근하기 전에 슬쩍 다녀가려 했지만 번번이 용기가 꺾였다. 엄마, 제발 연락 좀 하고 와. 머릿속에 아들의 마지막 문자가 떠오른다. 차갑게 느껴졌던 그 문장.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짧은 말 끝에 서운함도 섞여 있지 않았을까? 제발이라는 단어에 담긴 절실함을 나는 왜 그때 몰랐을까? 좋은 엄마가 되려다 그냥 엄마조차 되지 못했다. 딸, 똑똑하고 착한 딸 소희가 미국으로 떠난 게 3년 전이다. 처음엔 자랑스러웠다. 내 딸이 글로벌 기업에 스카우트 됐다니. 하지만 떠나는 날 공항에서 소희가 했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엄마, 나 여기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려 했다. 웃으며 그래, 실컷 날아다녀라고 했지만 소희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왜 멀리 떨어져야 했을까? 나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엄마였나?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민석이는 다르다. 말없이 참는 아이다. 화를 내는 대신 연락을 끊는다.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킨다. 처음엔 그것도 몰랐다. 바쁘겠지 하고 넘겼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통화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이제는 내가 먼저 연락해도 답이 없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베푼 건 많았지만 정작 그들이 원한 건 달랐다. 약봉지 안에는 민석이가 좋아하던 홍삼액이 들어있다. 요즘 야근이 잦다는 걸 며느리 수진에게 전해들었다. 며느리는 친절하다. 늘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기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서럽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며느리가 대신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마침내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마이너스 소리가 울리고 안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얼굴을 내민다. 어머니, 오늘은 무슨 일로? 당황한 표정이다. 미안하다.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그냥 민석이 얼굴 좀 보려고 약도 좀 챙겨왔고. 아, 민석 씨는 아직 퇴근 안 했어요. 야근 중이라. 알고 있었다. 일부러 퇴근 전에 온 거다. 아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그냥 흔적만 남기고 가려고. 그래. 그럼 이거 놓고 갈게. 약봉지를 건네려는 순간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들어오실래요? 차라도 한 잔. 아니야, 괜찮아. 바쁠 텐데. 돌아서는 내 등 뒤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민석 씨가 어제 물어봤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발걸음이 멈췄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래. 네. 보고 싶은가 봐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다. 보고 싶으면 왜 연락을 안 할까? 아니,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어떻게,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나는 생각했다. 그냥 엄마가 보고 싶었어. 그 한마디면 됐을 텐데. 좋은 엄마,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보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할걸. 40년간 환자들에게 괜찮아요라고 위로했지만 정작 내 아이들에겐 한 번도
엄마도 힘들었어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다. 복도를 걷는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40년간 수백 명을 살렸는데 정작 나 자신은 살아있는 건지 모르겠다. 2023년 12월 31일 정년퇴 임식 날이었다. 한지연 간호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의 인사말이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다. 40년 응급실, 중환자실, 내과 병동을 거쳐온 세월이 꽃다발 하나로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동료들은 눈물을 글썽였고 후배 간호사들은 선배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겠어요라며 아쉬워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나는 울지 못했다. 웃지도 못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이제 뭐하지? 전쟁터 같은 병원에서 나는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 1983년 24살의 나는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 문을 처음 들어섰다. 간호사는 천사예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지만 현실은 천사가 아니라 전사였다. 밤샘 근무, 응급 상황, 환자 보호자들의 항의와 폭언. 그 모든 걸 견디며 나는 버텼다. 한지연 간호사님이시라면 안심이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다. 내 이름 석자가 신뢰의 증표였다. 중환자실에서 심정지 환자가 들어오면 다들 나를 찾았다. 지연 씨 있어요? 지연 씨 불러요. 응급실이 아수라장이 돼도 나는 침착했다. 환자 차트를 보는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본능적으로 알았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와 병행하면서도 나는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소희가 열이 나도 병원에 갔고 민석이 학예회 날에도 야근을 했다. 미안했지만 나는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 엄마가 없으면 환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런데 은퇴 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퇴임식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났다. 4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다. 유니폼을 꺼내려다 멈췄다. 아, 이제 안 입는구나. 어색한 침묵이 집안을 채웠다. 남편은 일찍 출근했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넓고 조용했다. 뭐라도 해야지. 청소를 했다. 빨래를 했다.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었다. 오후 3시 병원에 있었다면 지금쯤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인수인계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만 보고 있었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카톡 알림 연계, 부재중 전화 연계. 예전 같았으면 후배 간호사들에게서 선배님, 이 케이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메시지가 수없이 왔는데 이제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나는 필요 없어진 걸까? 한 달이 지났다. 두 달이 지났다.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요즘 뭐해? 그냥 집에 있지. 여행이라도 가지 그래. 응, 그래야지. 하지만 가지 않았다.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마트에 갔을 때였다. 한지연 간호사님 아니세요? 뒤돌아보니 예전에 내가 돌봤던 환자의 보호자였다. 반가웠다. 네, 맞아요. 아, 저희 아버지 그때 선생님 덕분에 살아나셨잖아요.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요즘도 병원에 계세요? 아니요, 작년에 퇴임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이제 편하시겠네요. 편하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편한 게 아니라 쓸모없어진 기분이었다. 간호사였던 나는 강했다. 하지만 그냥 한지연은 누구지? 어느 날 저녁 거울 앞에 섰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주름이 깊어진 눈가, 굳은 살이 박힌 손. 나 간호사였어요. 과거형으로 말하는 내가 낯설었다. 40년간 나는 한지연 간호사였다. 환자를 돌보고 후배를 가르치고 병원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역할을 다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사라진 지금 나는 누구인가? 엄마, 아이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내, 남편과는 대화가 없다. 그냥 한지연? 나는 한지연이 누군지 모른다. 그래도 나는 살아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꺼냈다. 30년 전 쓴 일기였다. 오늘 중환자실에서 할머니 한 분을 살렸다. 심폐소생술 20분 만에 맥박이 돌아왔다. 손을 꼭 잡아주시며 고맙습니다. 천사님 하시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이래서 내가 간호사구나. 눈물이 났다. 그때의 나는 행복했다. 힘들었지만 확신이 있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 이제는 그 확신이 없다. 하지만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핸드폰을 들었다. 소희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민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석아, 엄마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보고 싶구나. 발송 완료.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40년간 환자를 기다렸다. 아이들도 기다릴 수 있다. 손주라도 보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았다. 토요일 오후 나는 민석이네 집 앞에 섰다. 이번엔 약봉지가 아니라 반찬통을 들고 왔다. 새벽부터 손수 만든 잡채와 갈비찜이었다. 민석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메뉴였다. 이번엔 들어가도 되겠지? 토요일이니까 민석이도 집에 있을 거고 손주 지우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어머니, 문을 연 수진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쳤다. 반찬 좀 만들어 왔어. 민석이 있니? 아, 네, 안에 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자 민석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엄마, 응, 반찬 좀 해왔어.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석이는 일어나지도 않았다. 손주만이라도 내 위안이 될 줄 알았다. 지우는? 지우 어디 갔어? 방에서 놀고 있어요. 나는 슬리퍼를 신고 지우 방으로 향했다. 5살 손주 지우는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지우야, 할머니 왔어. 할머니. 지우가 반갑게 달려왔다. 작은 손이 내 손을 잡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아이만큼은 나를 반겨주는구나. 할머니가 오늘 밥 해줄까? 뭐 먹고 싶어? 떡볶이요. 그래, 할머니가 해줄게. 부엌으로 가려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외식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 그럼 다음에. 그리고 지우 간식은 제가 챙기고 있어요. 떡볶이는 너무 자극적이라서 말끝이 흐려졌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당신이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다. 나는 방해가 되는 걸까?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민석이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수지는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럼 나는 이만 갈게. 어머니, 차라도 한 잔. 아니야, 괜찮아. 너희도 바쁠 텐데. 돌아서는데 지우가 물었다. 할머니, 또 와요? 응, 그럼. 할머니가 또 올게. 언제요? 그건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지우의 맑은 눈이 나를 올려다봤다. 대답해 줄 수 없어서 미안했다. 칼날 같은 말이 날아왔다. 2주 후 나는 또 찾아갔다. 이번엔 지우 옷을 사갔다. 아동복 매장에서 한참을 고민하며 고른 원피스였다.
분명 지우가 좋아할 거라 생각했다. 초인종을 눌렀고 수진이 문을 열었다. 어머니, 오늘은 무슨 일로요? 지우 옷 좀 사왔어. 예쁘더라고. 어머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지만 수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얼굴이었다. 민석이는 회사 나갔어요. 토요일인데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요. 그렇게 말하는 수진의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다. 어머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응,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희도 가정이 있어요.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신경 쓰이고 솔직히 불편해요.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신 것도 아니고 혼자 사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말끝을 흐리는 수진의 눈빛에 서운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눈물이 핑 돌았다. 입술을 깨물었다. 울면 안 된다. 며느리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연락도 없이 자꾸 찾아와서 부담스러웠겠지. 손에 든 쇼핑백을 내려놓고 나는 뒷걸음질 쳤다. 이건 지우줘. 그리고 앞으론 미리 연락하고 올게. 어머니, 괜찮아. 나갈게.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등 뒤로 수진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이 터졌다. 나 그렇게 짐이었구나. 그날 밤 민석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민석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석아, 엄마가 너무 그랬구나. 미안해. 앞으론 연락하고 갈게. 수진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발송 완료. 10분이 지났다. 30분이 지났다. 1시간이 지났다. 대답은 없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다. 나는 엄마인데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야 하지? 거울을 봤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40년간 환자 보호자들에게 괜찮습니다. 제가 잘 돌볼게요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나였다. 그런데 지금은 며느리 눈치를 보고 아들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 것도 떨린다. 나 뭘 잘못한 걸까? 손주를 보고 싶어서,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다. 여전히 답장은 없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은 없었다. 조용한 집은 무덤 같았다. 아침 9시. 알람 없이 눈을 떴다. 40년간 새벽 6시에 일어나던 습관은 이제 사라졌다. 일어날 이유가 없으니까 커튼을 걷지 않았다. 어차피 볼 것도 없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텅 빈 집.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다. 오늘은 뭐 하지? 매일 묻는 질문이었다. 그리고 매일 똑같은 답이 돌아왔다. 아무것도. 퇴직금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은퇴할 때 받은 퇴직금 4천만 원. 40년 일한 대가치고는 초라했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병원비가 나갔다. 무릎 관절염으로 정형외과를 다녔고 고혈압 약을 매달 처방받았다. 이 나이에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의사가 권했지만 거절했다. 검진비가 아까워서였다.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다. 관리비, 통신비, 공과금. 아껴 쓴다고 썼는데도
매달 통장 잔고는 줄어들었다. 6개월 만에 퇴직금은 반으로 줄었다. 1년 후엔 바닥을 보였다. 끓이지 않은 라면이 저녁이 됐다.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한 통, 계란 3개, 우유 한 팩. 마트 가는 것도 귀찮았다. 사람들 사이를 걷는 게 버거웠다. 다들 행복해 보였다. 가족끼리 카트를 밀고 아이 손을 잡고 웃으며 장을 봤다. 나는 혼자였다. 컵라면을 꺼냈다. 물도 끓이지 않았다. 그냥 부셔서 스낵처럼 먹었다. 배고픈 건 아니었다. 그냥 입이 심심해서였다. 창밖엔 비가 내렸다. 우산 없이 나갔다가 흠뻑 젖은 적도 있었다. 감기에 걸렸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다. 병원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였다. 이 나이에 다시 일할 수도 없겠지. 간호사 자격증은 있지만 65세 간호사를 어느 병원에서 받아주겠는가. 요양병원도 젊은 간호사를 선호했다. 몸이 먼저 무너졌다. 손가락이 붓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했다. 주먹을 쥐는 것도 힘들었다. 류마티스인가.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가지 않았다. 허리도 아팠다. 40년간 환자를 들고 옮기며 혹사한 허리였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으윽 소리가 났다. 거울을 봤다. 머리는 반 이상 희끗해졌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팼다. 눈빛은 생기가 없었다. 이게 나인가. 1년 전만 해도 나는 간호사복을 입고 당당히 복도를 걸었다. 환자를 돌보고 후배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 지금은 누구인가. 마음이 먼저 늙어가는 걸 느꼈다. 어느 날 저녁 TV를 켰다. 드라마가 나왔다. 행복한 가족 이야기였다. 엄마가 밥을 차리고 아빠가 농담을 던지고 아이들이 웃었다. 리모컨을 집어 던지고 싶었다. 저건 거짓말이야. 현실의 가족은 저렇지 않다. 엄마는 짐이 되고 아이들은 떠나가고 남는 건 외로움뿐이다. TV를 껐다. 고요함이 집을 채웠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카톡 알림 연계. 부재중 전화 연계. 마지막으로 민석이에게 보낸 문자는 한 달 전이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소희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시차 때문에 지금은 새벽일 거였다. 아니지. 시차는 핑계야. 진짜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였다. 나는 그냥 사라지고 싶었다. 욕조에 물을 받았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니 조금 나았다. 아픈 허리가 잠시나마 풀렸다. 눈을 감았다. 이대로 잠들면 어떨까?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나는 그냥 한지연이었다. 간호사 한지연도 엄마 한지연도 아닌 그냥 한지연. 그런데 그 한지연은 누구인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가? 모르겠다. 40년간 남을 돌보느라 나 자신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욕조에서 나와 거울을 봤다. 물기에 젖은 백발, 처진 어깨, 초라한 몸. 나 왜 이렇게 됐지?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40년간 울지 않았다. 환자 앞에서도 아이들 앞에서도 동료들 앞에서도 강한 척했다. 그런데 지금은 울어도 아무도 모른다. 힘들어.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다. 너무 힘들어. 이불을 뒤집어 썼다. 숨이 막혔지만 그게 더 안전했다. 세상과 단절된 느낌.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이 공간이 차라리 편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가슴이 뛰었다. 혹시 민석이? 소혜? 확인했다.
스팸 문자였다. 핸드폰을 던졌다. 그리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다. 나는 살아있는 걸까? 죽어 있는 걸까?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커튼을 걷지 않으니 낮인지 밤인지도 몰랐다. 배가 고파도 먹지 않았다.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대로 끝나면 어떨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편할 것 같았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고, 외롭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나는 방치했다. 나 자신을. 그날도 그냥 죽은 듯 살고 있었다. 오후 2시.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다. 며칠째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무시했다. 어차피 스팸이겠지. 또 울렸다. 짜증이 났다. 손을 뻗어 전원을 끄려는 순간 화면을 봤다. 모르는 번호. 보통은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손이 움직였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며칠간 말을 하지 않았더니 성대가 굳은 것 같았다. 혹시 한지연 선생님이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네, 그런데요. 저 기억하시나요? 20년 전 제 아이 살려주셨잖아요.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심장이 쿵했다. 20년 전 중환자실에 입원한 6살 아이가 있었다. 폐렴이 심해져 호흡 곤란이 왔고 심정지까지 왔었다. 그날 밤 당직이었던 나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10분, 20분. 의사는 이제 그만하자고 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아직 아닙니다. 조금만 더요. 25분째 심전도에 신호가 잡혔다. 아이가 살아났다. 아이 엄마는 내 손을 붙잡고 울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런데 그 엄마가 지금 전화를 한 거였다. 당신이 살린 아이, 이제 의사가 됐어요. 기억 나시나요? 목이 메었다. 기억나요. 폐렴으로 입원했던 아이. 맞죠? 네, 맞아요. 그 아이가 제 아들 준호예요. 전화기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 덕분에 준호가 살았어요. 그 아이 이제 26살이 됐어요. 그리고 의사가 됐어요. 눈물이 핑 돌았다. 의사, 네. 소아과 전문의가 됐어요.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살리고 싶대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가 살린 아이가 의사가 됐다니. 선생님, 제 이름은 박민아예요. 기억하세요? 그때 선생님 손 붙잡고 울었던. 기억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잘 지내셨어요? 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저, 이제 병원 원장이 됐어요. 전화 너머로 미나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선생님, 제가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사실 저 몇 년 전에 요양병원을 인수했어요. 요양병원을요? 네. 인천에 있는 세봄 요양병원이에요. 규모는 작지만 환자분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선생님, 혹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아니요. 작년에 퇴임했어요. 그렇다면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우리 병원에서 다시 일해 보시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붙잡았다. 네, 믿을 수 없었다. 저희 병원에 간호사가 필요해요. 선생님 같은 분이요. 경력도 많으시고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시는 분. 하지만 저 65세예요. 이 나이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의 마음과 경험이 필요해요. 급여는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병원보다 훨씬 적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계시다면 환자분들이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눈물이 흘렀다. 내가 아직 필요해? 세상이 날 버렸다고 생각했다. 아이들도 동료들도 모두 나를 잊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20년 전 내가 살린 생명이 나를 살렸다. 선생님?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 연락처 남겨드릴게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핸드폰 화면에 떠 있는 미나의 번호를 바라봤다. 내가 다시 일할 수 있을까? 두려웠다. 1년 넘게 아무것도 안 했다. 몸도 약해졌고 마음도 무너졌다. 과연 내가 환자를 돌볼 수 있을까?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뭔가 꿈틀거렸다. 살아야겠다.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었다. 거울 앞에 섰다. 욕실로 갔다. 거울을 봤다. 헝클어진 머리, 핏기 없는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이런 모습으로 환자를 볼 순 없지. 샤워를 했다. 오랜만이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시자 조금씩 정신이 들었다. 머리를 감았다. 옷을 갈아입었다. 다시 거울을 봤다. 여전히 늙었지만 조금은 나아 보였다. 나 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다. 냉장고를 열었다.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상한 김치, 유통기한 지난 우유, 다 버렸다. 마트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랜만에 밥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제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진짜로 그날 밤 미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들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자를 썼다. 미나 씨, 한지연입니다. 제안 감사합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발송 완료. 5분 후 답장이 왔다. 선생님, 정말요? 언제든 좋아요. 내일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병원에서 뵐게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렜다.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창밖을 봤다. 비가 그쳤다. 달이 떠 있었다. 1년 만에 다시 입는 간호복이었다. 출근 전날 밤 나는 간호복을 꺼냈다. 퇴임할 때 정리하지 못하고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던 옷이었다. 먼지가 앉아 있었다. 세탁기에 돌리고 다림질을 했다. 하얀 옷이 펼쳐졌다. 정말 다시 입게 될 줄은 몰랐어. 가슴이 떨렸다. 출근 당일 아침 새벽 6시에 눈이 떠졌다. 40년간 몸에 밴 습관이 돌아온 거였다. 서둘러 씻고 간호복을 입었다.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1년 전 퇴임식 날의 텅 빈 눈빛이 아니었다. 그래, 나 간호사였어. 새봄 요양병원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병원에 도착했다. 새봄 요양병원, 3층짜리 건물. 대학병원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입구에 핀 화분들이 정겨웠다. 미나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20년 만에 다시 본 얼굴이었다. 그때 그 젊은 엄마가 이제 중년이 되어 있었다. 미나 씨, 어서 오세요. 정말 오실 줄 몰랐어요. 미나가 환하게 웃었다. 이리 오세요. 병원 구경시켜 드릴게요.
환자들은 모두 노인이었다. 병동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걷는데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가 보였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병원은 주로 요양 환자분들이세요. 치매, 중풍, 만성질환.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죠. 미나의 설명이 이어졌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식사도 도와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가족처럼 나는 내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첫날 환자의 손을 잡았다. 안 선생님, 이분이 박순자 할머니세요. 치매가 있으셔서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 성격은 정말 좋으세요.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봤다. 백발, 주름진 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 나도 모르게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한지연 간호사예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누구? 간호사예요. 할머니 돌봐드릴 거예요. 할머니의 손이 차가웠다. 그 손을 감싸쥐었다. 그래, 내가 이걸 하던 사람이었지. 뭔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다. 40년간 해왔던 일. 환자의 손을 잡고 체온을 확인하고 맥박을 재고 말을 걸어주던 일. 내가 돌아왔다. 점심시간 할머니에게 밥을 먹여드렸다. 식사 시간이 됐다. 안 선생님, 박 할머니 식사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죽을 떠서 할머니 입에 넣어드렸다. 할머니는 천천히 씹었다. 할머니, 맛있어요? 응.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고마웠다. 숟가락을 들고 한 입 한 입 떠먹이는데 문득 떠올랐다. 민석이도 이렇게 먹였었지. 어렸을 때 민석이는 밥을 잘 안 먹었다. 한 숟가락 먹이려고 30분씩 씨름했었다. 그때는 짜증났었다. 바쁜데 왜 이렇게 안 먹냐고.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이 소중했는데. 한 간호사님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오후 3시쯤 미나가 찾아왔다. 선생님 어떠세요? 힘드시진 않으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네요. 진심이었다.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제가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뭔데요? 20년 전 선생님이 준호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우리 가족은 없었을 거예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호가 의사가 된 것도 제가 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었어요. 미나가 고개를 숙였다. 한 간호사님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그 한마디에 울컥했다.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터졌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화장실로 달려갔다. 문을 잠그고 눈물을 쏟았다. 나 살아있었구나. 1년 동안 죽은 듯 살았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세상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틀렸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다. 내가 살린 생명이 나를 다시 살렸다. 퇴근길 하늘을 올려다봤다. 첫 출근을 마치고 병원을 나섰다. 저녁 6시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오랜만에 하늘을 제대로 본 것 같았다. 예쁘네. 1년 동안 커튼을 치고 살았다. 하늘도 해도 별도 보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보고 싶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민석이에게 문자를 쓰려다가 멈췄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아이들에게 다가가려면 먼저 나 자신을 추스려야 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집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날 밤 일기를 썼다.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쳤다. 30년 전 일기들이 빼곡했다. 그 옆에 새로운 페이지를 폈다. 2025년 3월 15일. 출근 첫날. 펜을 들었다. 오늘 나는 다시 간호사가 됐다. 1년 만에 환자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미나가 고맙다고 했다. 나를 필요로 해줘서 고맙다고. 울었다. 오랜만에 기쁜 눈물이었다. 나 아직 살 수 있을 것 같다.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별이 떠 있었다. 내일도 잘할 수 있겠지.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됐다. 한 달이 지났다. 새봄 요양병원에서의 일상이 자리 잡았다. 아침 7시 출근. 환자들 아침 식사 돕기. 투약. 혈압 체크. 침상 정리. 오후에는 산책 돕기. 저녁 6시 퇴근. 40년간 해왔던 일이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서두르지 않아도 됐다. 환자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말을 걸 수 있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선생님, 고마워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채웠다. 집에 돌아가면 피곤했지만 공허하지 않았다. 나 잘하고 있는 거겠지. 그날도 평범한 출근길이었다. 3월의 아침은 쌀쌀했다. 코트깃을 세우고 병원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다. 엄마. 발걸음이 멈췄다. 그 목소리. 민석이었다. 천천히 뒤돌아봤다. 정말 민석이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채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민석아? 엄마. 병원 로비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어떻게 여기를 알고? 수진이가 알려줬어요. 엄마가 여기서 일하신다고.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 안 들어가도 돼? 괜찮아요. 조금 늦어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석이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봤다. 로비로 갈까? 네. 병원 1층 로비로 갔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민석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나도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다. 엄마, 미안해요. 민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요. 고개를 들었다. 민석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뭐가?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가 왜 그렇게 바쁘게 사셨는지, 왜 우리한테 화를 내셨는지 이해 못했어요. 엄마도 힘드셨을 텐데 나는 그냥 서운하다고만 생각했어요. 민석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지우를 키우면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혼자 얼마나 버텼는지. 민석아, 수진이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는 혼자 두 아이 키우면서 일까지 하셨잖아요.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 하시고. 민석이의 어깨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석이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내가 온 것만으로도 됐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좋은 엄마 못 돼줬어. 아니에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민석이가 고개를 저었다. 나만 생각하느라 엄마 마음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다. 엄마가 더 미안해. 너희들 마음 몰라줘서. 엄마. 민석이가 나를 껴안았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어렸을 때는 내 품에 쏙 들어왔는데 이제는 내가 민석이 품에 안기는 크기가 됐다. 엄마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에 1년간 쌓였던 서러움이 무너졌다. 우리 사이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다. 미안, 엄마가 또 울었네. 괜찮아요. 민석이가 웃으며 내 눈물을 닦아줬다. 엄마 앞으로 자주 올게요. 지우도 데리고 올게요. 괜찮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엄마 보고 싶어요. 진짜로요. 민석이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그리고 수진이가 미안하대요.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다고. 아냐. 수진이 말이 맞았어. 엄마가 무례했지. 아니에요. 우리가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민석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 편하게 오세요. 우리 집이잖아요.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 집. 그 말이 듣고 싶었다. 출근 시간이 다 됐어. 시계를 봤다. 7시 50분. 어머, 나 들어가야 해. 네. 가세요, 엄마. 너도 회사 가야지? 저는 오늘 오후 일정이라 괜찮아요. 일어서려는데 민석이가 물었다. 엄마, 여기서 일하는 거 좋으세요? 응, 좋아. 그럼 됐어요. 앞으로 계속 하세요. 그래, 고마워. 병동으로 올라가는데 뒤돌아봤다. 민석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그날 오후 박 할머니가 물었다. 선생님,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할머니 침상을 정리하다가 웃었다. 네, 할머니. 오늘 아들이 찾아왔어요. 어머, 그래요? 잘 됐네. 오랜만에 봤는데. 다 컸더라고요. 아들이 효자네요. 그런가요?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선생님 같은 엄마 두면 아들이 안 효자일 수가 없죠. 그 말에 또 눈물이 났다. 할머니, 울지 마요. 좋은 날인데. 네, 고마워요. 퇴근길 민석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석아, 오늘 와줘서 고마워. 엄마 정말 행복했어. 금방 답장이 왔다. 엄마, 저도요. 다음 주에 지우 데리고 갈게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발걸음이 가벼웠다. 집으로 가는 길이 외롭지 않았다. 내일 민석이가 또 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민석은 약속을 지켰다. 일주일 후 정말로 민석이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할머니, 지우가 내 품으로 뛰어들었다. 어머, 지우야. 5살 손주를 안았다. 작고 따뜻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많이 컸네. 네, 이제 유치원생이에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뒤에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아, 어서 와.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죄송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병원 환자들이 손주를 좋아했다. 지우야, 할머니가 일하는 곳 구경할래? 네. 손을 잡고 병동으로 올라갔다. 박 할머니가 반겼다. 어머, 이 예쁜 아이가 누구예요? 제 손녀예요. 어머, 정말 예쁘네. 이리 와봐, 아가야. 지우가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인사도 잘하네. 착하다. 박 할머니가 지우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우는 할머니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퇴근 후 민석이네 집에 갔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수진이가 만든 김치찌개, 민석이가 구운 삼겹살, 지우가 차려준 숟가락. 엄마 맛있어요? 응, 맛있어. 진심이었다. 음식 맛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게 좋았다. 식사 후 민석이가 봉투를 꺼냈다. 엄마, 이거 뭔데? 여행 티켓이에요. 여행? 네. 우리 가족 여행 가요. 엄마와 함께 봉투를 열었다. 제주도 항공권이었다. 민석아, 이건 엄마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면서 즐기세요. 목이 메었다. 하지만 병원은 원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사흘만 쉬셔도 된대요. 엄마 가요. 우리 가족끼리. 민석이의 눈빛이 간절했다. 나는 울컥했다. 그리고 또 다른 전화가 왔다.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다. 미국 번호였다. 소희였다. 엄마, 소희야. 엄마, 나 다음 달에 한국 가요. 정말? 네. 회사에서 한국 지사 출장 보내줬어요. 2주 정도 있을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목이 메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안 울어. 그냥 기뻐서. 저도요. 엄마 요즘 일하신다며요? 민석 오빠한테 들었어요. 응. 요양병원에서. 잘하셨어요, 엄마. 엄마는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다. 소희가 날 이해해줬구나. 제주도 여행 날이 왔다. 4월에 제주도는 따뜻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지우가 소리쳤다. 바다다. 민석이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가방 제가 들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들게요. 수진이도 내 팔을 잡았다.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이게 꿈인가? 1년 전만 해도 혼자 집에 틀어박혀 울고 있었는데 지금은 가족과 함께 여행을 오다니. 바닷가에서 나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해변을 걸었다. 민석이가 꽃집에서 꽃다발을 사줬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왜 갑자기? 그냥요. 엄마한테 주고 싶어서요. 분홍색 장미였다. 손에 들고 바다를 바라봤다. 엄마, 응? 이번엔 엄마 손에 든 게 약봉지 대신 꽃다발이라서 좋죠? 민석이의 말에 웃음이 났다. 그러게. 좋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예요. 약 들고 오지 마시고 그냥 오세요. 그래. 알았어. 파도 소리가 들렸다. 지우가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 수진이가 사진을 찍고 있었다. 민석이가 내 옆에 서 있었다. 나 행복하구나. 그날 밤 일기를 썼다. 호텔 방에서 일기장을 펼쳤다. 2025년 4월 20일 제주도 여행 첫날 펜을 들었다. 오늘 민석이가 꽃을 사줬다. 1년 전만 해도 약봉지를 들고 아들 집 앞에서 서성였는데 이제는 꽃을 받는다. 지우가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했다. 수진이가 내 팔을 잡아줬다. 민석이가 엄마 편하게 쉬세요라고 했다. 나 정말 행복하다. 이게 내가 다시 살아가는 이유구나.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내가 다시 살아가는 이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1년 전 나는 죽고 싶었다. 세상이 날 버렸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민석이는 날 필요로 했다. 소희도 날 그리워했다.
환자들은 내 손길을 기다렸다. 미나는 날 기억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살아야 할 이유는 항상 있었어. 다만 내가 보지 못했을 뿐.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됐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새로운 시작.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눈을 떴다. 민석이가 문을 두드렸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아침 먹으러 가요. 응, 금방 갈게. 일어나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백발.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그래. 나 한지연 65세. 간호사. 엄마. 그리고 나 자신.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문을 열고 나갔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 그냥 너희랑 있으면 돼. 그럼 천천히 산책할까요? 좋지.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렇게 나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